지금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나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때론 평화롭게, 때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그 빗소리를 당신의 가장 큰 공포로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땐 기억이 흐릿한 게 많지만 이 기억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부모님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외출하셨죠. 어떤 행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님은 그날 밤 다시 돌아올 예정이셨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너무 심해져서 멀리 운전하는 게 위험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사장에서 가까운 친척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부모님은 전화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배도 안 고프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부모님은 계속 안쓰러워 하셨죠. 엄마는 자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불러주셨어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글 것, 불을 하나 이상 켜놓을 것, 블라인드를 전부 닫을 것. 당시 저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나이 또래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만큼 철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혼자서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났었죠. 엄마가 없을 땐 못 먹었던 간식을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으니까요. 제 방에는 TV 같은 전자기기가 없어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봤어요. 밤새 놀 생각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부탁하신 일들은 자기 직전에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TV가 절전 모드로 바뀌어 있었던 걸 보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잤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던 기억이 선명해요.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지만 그날 밤은 유독 차가웠죠. 어린 나이였는데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요. 다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려다가 엄마가 부탁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혹시라도 안 했다는 걸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죠. 엄마가 저를 믿고 혼자 집에 두셨는데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창문과 문을 확인했죠. 엄마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확인했어요. 현관문과 뒷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창문 상태도 점검하고 불도 켜놨죠. 모든 것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집안 공기가 여전히 차가워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창문에 손을 대봤지만 이상 없이 모두 굳게 닫혀 있었죠. 제 방으로 가자마자 저는 폭풍우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깨달았죠. 거실에서는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소리 같았죠. 1분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집 앞의 나무가 집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20분 전만 해도 골아떨어질 것 같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삐걱, 삐걱하는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였죠. 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와는 조금 달랐죠. 어린 나이였지만 천둥 번개와 관련된 소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는 분명 천둥 번개와 관련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천둥번개 소리보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봤어요. 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찾으려 애썼죠. 번개가 번쩍하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모든 게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방에 있는 유일한 나무 소재인 옷장이 신경 쓰였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인가 했죠. 다시 방은 어두워졌고 저는 숨죽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번개가 다시 번쩍하며 방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이상한 상황을 보았어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옷장 문을 닫아두었었거든요. 누군가 문을 열었고 지금 이 방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말하지도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서 최대한 조용히 일어나 방을 빠져나갔죠. 침대에서 문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수년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탁 밑에 숨었죠. 그리고 나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방에 누군가 침입했는데 부모님은 너무 멀리 계셨죠. 식탁 밑에 얼마나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제발 들키지 않기를 바랬어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죠. 쿵, 쿵, 쿵 하고 계단을 쿵쿵 찌으며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아는 것처럼 식탁 쪽으로 다가왔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식탁 밑으로 그를 보았죠. 상반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개의 맨발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축축하고 더러운 발이었죠. 누렇게 변색된 더러운 두 다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보기 흉했어요. 가시덤불에 굴러다니기라도 한 것처럼 온통 상처투성이었죠. 그 다리는 삐걱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죠. 쇠망치였어요. 투쿵. 쇠망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나오려 하는 비명을 참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했죠. 만약 그 사람이 쇠망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다면 저는 바로 들킬 게 뻔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지켜봤죠. 쇠망치를 줍지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죠. 결국 그는 계속 걸어갔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쿵쾅거리며 어색하게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죠.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나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식탁 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만큼 똑똑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만큼 나이가 들지는 않았었죠. 그날 밤의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쇠망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숨겨두었죠. 다음 날 부모님은 이른 아침에 집에 돌아오셨고 저는 부모님께 지난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죠.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부모님께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이 일은 제 어린 시절에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저는 한동안 밤에 불을 켜고 자야 했으며 어둠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3명이 살기엔 좀 넓지만 부모님은 농담 삼아 아이를 1명만 낳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이 일은 제가 15살 때 일어났어요. 5월의 어느 비 오는 토요일 밤이었죠.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주말이었던 건 확실해요. 저는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어요. 자주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쉽게 기절하고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조용해야만 잠이 들 수 있는 예민한 사람이기도 해요. 심지어 작은 선풍기 소리도 저를 밤새 깨어있게 만들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수학여행이나 휴가 때 잠을 이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사람들은 비 오는 소리가 좋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 반대였죠. 저희 동네는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쏟아붓는 폭우가 내리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죠. 지붕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 쉽사리 잠이 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에너지를 좀 소모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빗속에서 가볍게 산책하기로 했어요. 빗속을 걷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부모님이 오히려 권장했던 일이었죠. 저희 동네는 안전했고 집 옆에는 커다란 공원이 있어서 늦은 밤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공원 조명도 잘 켜져 있어서 저는 항상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었죠.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휴대폰도 일부러 두고 갔죠. 휴대폰 화면을 보면 잠이 더 달아날 걸 알았거든요. 밖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어요.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와 빗방울이 나뭇가지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딱 좋았죠. 한 20분쯤 걸었을까 몸이 노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죠. 공원을 가로지르다가 길가 쪽을 흘깃 보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길 한가운데에 길고 검은 물체가 누워 있었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긴 쓰레기 봉투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인 것 같았어요. 엎드려 있었고요. 무서웠어요. 차에 치여 다쳤거나 더 나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누가 비 오는 길 한가운데에 가만히 누워 있겠어요. 직감적으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본능과는 반대로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가 검은 바지와 어두운 체크 셔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입을 만한 옷은 아니었죠. 옷차림으로 보아 남자였어요. 상황이 심각해서였을까요? 길로 걸어가는 순간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어요. 따뜻했던 빗방울이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처럼 느껴졌죠. 길가에 가까워졌을 때 등 뒤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데 어딘가 섬뜩한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나무를 재빨리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는 공원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온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제 몸을 휘감았어요. 제가 다시 몸을 돌려 길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았어요.
몸을 일으켜 앉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주변에 부딪히는 웅얼거리는 소리만이 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손에는 부엌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죠. 그 순간까지 저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제정신을 차리고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제가 달리자마자 그는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젖은 풀밭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었지만 저를 쫓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를 집으로 유인하고 싶지 않아 공원 숲 쪽으로 달렸어요. 방금 그 비명 소리가 났던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살기 위해 달렸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제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공원에서 가장 빽빽한 곳으로 달려서 그가 저를 잡기 전에 숨을 수 있기를 바랐죠. 그가 아직 저를 쫓아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멈추면 공포에 휩싸여 기절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숲으로 들어갔고 탈진 직전에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겨우 숨을 골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지 생각했죠. 저는 움직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죠. 20분 정도 기다린 뒤에야 저는 나무 뒤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공원의 반대쪽을 가로질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곳으로 향했죠.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집에 도착해 젖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고 그날 밤의 충격은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비명 소리가 가장 궁금했죠. 그 남자가 저를 공격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우연한 일이었어요. 아마 그 남자도 그 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밤의 끔찍한 일이 떠올라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여자친구와 막 헤어진 뒤라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트럭에 짐을 챙겨 무작정 떠났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예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강가로 가기로 했죠. 그곳은 공식적인 캠핑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강변이었죠.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흙길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 회색 트럭과 흰색 트럭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상했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먼 곳까지 온 건데 말이에요. 잠시 차에 앉아 다른 곳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강이 꽤 넓으니까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짐을 풀기로 했어요. 15분쯤 걸어 강 아래로 내려갔는데 두 남자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겉모습이 딱 낚시꾼 같았지만 뭔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재빨리 무언가를 재킷으로 덮으며 어색하게 웃었죠. 저는 그냥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서두르는 모습이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나무가 많고 길이 안 보이는 곳을 찾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외진 곳이었죠. 저는 텐트를 치고 책을 꺼내 읽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곧 가볍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재킷을 걸친 채 강물 소리와 빗소리를 들으며 책에 집중했죠. 얼마 후 생각도 정리할 겸 강가 바위로 향했어요. 그때 강 건너편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아까 봤던 그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그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줬죠.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처음엔 휴대폰인가 했는데 일회용 카메라 같았죠.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카메라를 들어 강 건너편에 있는 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강둑 위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어색한 말투는 그렇다 쳐도 제 사진을 찍는 건 정말 이상했죠. 저는 곧바로 텐트로 돌아갔어요. 해가 지고 저는 텐트 안으로 기어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곱씹으며 모든 말과 실수를 되짚어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물 소리와 텐트에 부딪히는 빗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조심스럽게 젖은 땅을 밟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빗소리나 동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을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죠. 발소리는 제 텐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숲에 혼자 들어갈 때 항상 호신용품을 챙겼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침낭 옆에 뒀던 권총을 잡았죠. 그리고 텐트 지퍼를 열고 빗속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긴장됐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손전등을 켜 나무들을 향해 비췄어요. 그가 있었어요. 아까 그 으스스한 남자였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무 뒤에 반쯤 숨어 있었어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멍한 표정이었는데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았죠. 가장 무서웠던 건 그의 왼손에 작은 손도끼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잠시 동안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제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저는 겨우 권총을 들어 그에게 겨눴어요.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말했죠.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쏠 겁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몇 초간의 정적 후 저는 그의 머리 위 나무를 향해 총을 쐈어요. 그는 분명 제가 그럴 줄 몰랐는지 비틀거렸죠. 저는 다시 권총을 그에게 겨누며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도끼를 내려놨고 안도의 한숨이 몰려왔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그래야 저를 쫓아오기 힘들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무기는 없는지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권총을 겨눈 채 그의 신발을 어둠 속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버렸고 그에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손전등으로 그를 비췄죠. 그가 충분히 멀어졌을 때 저는 몸을 돌려 강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죠. 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재적 살인자가 제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가 따라오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손전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계속 달렸죠. 제가 겨우 차에 도착했을 때 2대의 트럭은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짐을 던져넣고 그곳을 빠져나왔죠. 휴대폰이 다시 터지는 곳에 도착해서야 경찰에 신고하고 제 위치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일에 대해 들은 건 없어요. 하지만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죠.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빗소리도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작일지 모릅니다.